유아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또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애쓰시는 수녀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마음 다해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연수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 믿으며 적극적인 경청 부탁드리고 성심의 사랑이 가득한 6월 되시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 교수님은 전 카이스트 연구부 교수, 전 교육개발원 부연구원, 전 서울대학교 HK 연구교수, 지금은 모두를 위한 교육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강의 준비하셨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 다해 환영하며 소개드립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인공지능과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지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야 될 가치가 무슨 가치가 제일 중요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인공지능과 기술 발전의 시대, 아이들의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는 영어로 성경을 읽어서 자만서에 보면 above all, guard your hearts. 그러니까 무엇보다 다른 것 위에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럼 이걸 어떻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해주셔서 그냥 그걸 지나가고요. 저는 교육학자이기도 하지만 책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이건 제가 여태까지 썼던 책들이고 지금도 이제 쓰고 있는데 또 수녀님들과 또 이렇게 공유하고 또 다른 이제 교육자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저도 많은 인스피레이션 얻고 더 좋은 책으로 이렇게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세상은 정말 많은 변화가 닥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가지 기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인공지능, 그리고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솔직히 인공지능보다 더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윤리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이거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아주 기초가 되는 빅데이터 그 기술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본과 인력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계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여러 기기들과 그런 플랫폼과 함께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세계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현실에서 지금 자기들의 그런 꿈을 펼치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겠구나.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아주 잠시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그냥 아주 굉장히 최신 기술을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리자면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라는 전기차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테슬라가 유명한 게 물론 전기차 분야를 이제 혁신적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유명한 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그 모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들은 굉장히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동 현장에 로봇을 투입을 해서 이 로봇이 인간의 대부분의 그런 노동을 대체하고 그리고 굉장히 완전한 그런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런 세계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기술 중 하나가 뉴럴링크라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인간의 뇌에 칩 같은 걸 반도체 칩 같이 아주 조그마한 것을 심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뇌에 어떤 기능이 마비되어가지고 그 뇌에는 이게 펑션 기능을 하는데 손을 작동할 수 없다거나 말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보통 사람처럼 뇌의 그런 어떤 신호만을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언어로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미 이제 사람한테 이 칩을 심어가지고 이 생각하는 대로 뭔가 몸이 움직이고 언어가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사람한테 실험하는 거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얼마 전에 이 기술에 대해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 같은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 툴인데 이거를 가져다가 굉장히 쉽게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을 해서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쌍둥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아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이즈가 부모가 둘 다 있으면은 자식한테 그게 유전이 되잖아요. 근데 에이즈 없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유전자 편집 기술, 그 크리스퍼를 사용해가지고 이거 먼저 출산을 해낸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이 생겨서 이 출산을 시킨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해서 출산을 시킨 과학자도 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토론이 중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는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한 120년 전에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생산해낼 수 있고 계급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장 노동자용 사람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게 ruling class, 그러니까 뭐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클래스를 만들어내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이미 기술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여기에 투입되고 있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학자이기도 하지만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 아니면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국의 그런 저명한 그 미국의 그 미래학자는 뭐 에피판이라든지 초예측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이런 그 생명과학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업 시장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음, 변화시킬지 지금 많이 이제 음, 그걸 한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분은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활동을 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이게 교육에 이런 기술의 발전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뭐 챗GPT라든지 생성형 그 AI를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생성형 그 AI를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도 이제 논문을 쓰는데 그 생성형 AI를 챗GPT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저 그냥 일반 학자들이 쓸 수 있는 글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인간의 어떻게 평균적 지능이 100에서 11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능을 측정할 때 어떤 사람은 저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뭐 교육 분야에서는 많이 알 거고 아니면 물리학자이신 분들은 뭐 물리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많이 알 거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IQ로 측정을 할 때 13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는 뭐 160 정도로 많이 알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에서 평균적인 인간의 지능을 다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지금 우리 학습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교육 시스템에 말하는 것이 뭐냐? 그만큼 인공지능이 우리가 그 리즈닝 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한 다음에 다른 결과를 이끌어내잖아요. 이런 여러 그런 부분이 이미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굉장한 지식, 학습 시스템을 그냥 잘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현재 지금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그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이건 평균적인 거예요. 한 10배 정도로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singularity, 그러니까 singularity라는 거는 거대한 어떤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인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거든요. 여태까지는 한 분야에서 되게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이었다면은 이제는 범용, general이라는 거는 이제 범용이란 뜻인데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거다. 그럼 5년에서 10년 안에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시스템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여태까지는 아이들이 교과서가 있으면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읽잖아요. 그리고 그 읽은 거를 가지고 뭐 1 더하기 1은 1, 2, 뭐 이런 거를 배웠으면은 그거를 한번 적용해보고 아니면 뭐 역사 같은 거를 배운다거나 사회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언제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럼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그냥 습득하고, 그걸 그냥 암기하든지, 아니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시험으로 그냥 써내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거를 훨씬 더 잘하니까, 인간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180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훨씬 더 자세하게 그 여러 가지 문맥까지 파악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아니면 그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교과서 가지고 그거 그냥 지식을 일방향적으로 그냥 습득해가지고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내가 다 외우고 그냥 말하는 그런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정도 아니면 뭐 30배 정도, 100배 정도 이게 지식의 흐름이라든지 이 지식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였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AI 네이티브, AI를 타고 태어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AI를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다룰 거라는 말이죠. 저도 지금 저보다 10살, 뭐 20살 어린 친구들, 뭐 대학생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디지털 툴을 잘 사용하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른들은 여태까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한테 뭔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막, 이거 배워, 이거 배워, 배워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세상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데 그거 왜 제가 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의 변화를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변화들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 학이라는 거는 이제 아주 예를 들면은 뭐 경영, 뭐 AI, 뭐 미디어 이런 거를 굉장히 조금씩 해서 뭐 2주에 한 과목을 끝낼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배지라는 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학위 뭐 배운 거 아니면은 뭐 자격증 한 거, 이거를 다 그 디지털 그 플랫폼 안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디지털 그 세계 안에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그 프로젝트를 해봄으로써 그 자기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의 그리고 방면의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진짜 폭발적으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을 특별히 지금 유아를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 나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그거를 상상하는 거는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코어 컴피ten스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세계에 나가서, 이 학교에 가서, 아니면 학교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기술, 아니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할 세상에서 더 잘하고,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을지, 이거를 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도 유아 교육에서는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게 더 폭발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영국 남자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영국 남자의 부인이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줄리라는 아이가 지금 1살? 아직 돌도 안 된 것 같은데, 영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AI를 활용한 그런 한국어 기계를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가지 그 되게 예쁜 그 피규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피규어를 그 조그마한 기계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지금, 어, 예를 들면은 뭐 제크와 콩나무 그래서 제크와 같은 그 피규어를 그 안에 넣으면은 이 아이가 안에서 그 제크 목소리를 가지고 그 동화책을 쫙 읽어줘요, 한국말로.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그런 노래도 막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줄리라는 아직 1살도 안 된 아가가 한국말을 막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AI를 잘 활용해가지고 언어 교육, 그리고 우리 유아들을 위해서 그런 언어 교육에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 이런 기술이 얘기해주는 것처럼 지금 AI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되게 따뜻한 거. 그 예를 들면은 그 AI 기계가 여러 동화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은 엄마가 안아주는 거를 대체를 할 수 없잖아요. 줄리한테 엄마가 주는 그 안아주고 볼 비벼주고 이런 건 AI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AI로 인해서 많은 이제 인간들이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윤리적 판단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인간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 판단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감정 따뜻함은 AI는 대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발현을 하고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래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는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제 놀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거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적으로 열정도 많고 전 세계에서 그 에듀케이션 질, 그 열정, 교육을 향한 열정은 정말 어,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좀 되게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막 활동도 많이 하고 뭐 예체능 시간도 많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의 그 여러 에너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입시 때문에 다 애들 테스트를 위한 공부만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아이들 고유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막 자기네들이 발산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막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주고 싶어,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고유의 그런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아이들이니까. 그게 많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AI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는 정말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왜냐면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식을 받고 내가 교과서에서 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듣고 그리고 그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다시 생성해내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글로 써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시험에서 한번 풀어본다거나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그 knowled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데 지식 습득하는 학습, 지식 습득하는 교육은 인간보다 지금 AI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 잘 됐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지식 습득 교육은 AI가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AI한테 이걸 맡기면서 얘를 잘 활용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원래 인간한테 고유하게 주어졌던 우리 아이들이 입시 스테이지 가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그 창의적인 에너지 그리고 막 만들고 싶어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그 active learning 그 적극적인 그런 학습 그건 오히려 AI에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시키고 더 많이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AI를 잘 활용해서 그 지식 습득하고 뭐 이런 거는 맡기고 그럼 내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에너지와 막 창의성과 뭔가 만들어 싶고 하고 막 아티스트처럼 뭔가 막 표현하고 싶고 하고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아이와 상의를 하면서 더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 미래 사회에는 더 각광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앵글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좀 문제점이 있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본과 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생각할 수 없을 속도로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을 잘 아는, 그리고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거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습득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랑 이거 너무 머리 아파요. 이거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랑 격차가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뭐 정치 아니면 뭐 정책 이런 탓이 아니라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격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요즘에 막 기본소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그 노동시장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 자본으로도 너무 이쪽으로만 많이 돈이 투입이 되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러다 보면은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캐치업해야 되는지 놓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이것을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육 격차가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더 그 발전한 기술에 좀 열려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그 플랫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한테 쉽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사용했을 때, 잘 사용할 텐데 그 플랫폼이라든지 툴을 사용할 때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결과, 예를 들면 뭐 챗GPT가 요즘에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주거든요. 뭐 짧은 뭐 5초에서 10초까지 그런 영화도 그냥 아이들이 한글로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치면은 막 만화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너무 잘 만들어줘서.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봤어. 했을 때 어른들 아니면 교사들은 이 결과물을 같이 보면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역할이 더욱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치로서의 역할이야말로 이 기술 격차 시대에 간극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교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더 중요한 면은 뭐냐면, 이게 여러 연구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 아이들은.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 AI와 여러 가지 디지털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만든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은 아이들이 특별히 유아 시기 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한 학교에서도 한 저학년 10살, 11살, 12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거를 많이 제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연구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만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더 나쁜 게 뭐냐면 알고리즘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하는 기능을 다 아시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튜브에서 영국 남자 이걸 막 찾아봐. 그러면 알고리즘은 계속 비슷한 내용만 저한테 갖다 주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리즘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알고리즘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플랫폼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여러 그 컨텐츠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많이 밝혀졌는데 이 알고리즘에 특화된 이 플랫폼을 계속 사용한 한 2주 정도만 사용한 아이들은 계속 비슷한 그 언어라든지 뭐 이런 저희 아이도 굉장히 그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흔한 남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흔한 남매를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 흔한 남매 컨텐츠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어를 그 흔한 남매 애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유심히 들어보니까 좀 되게 안 좋은 언어도 있더라고요. 비속어까지는 아닌데 되게 은어 같은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 만한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것만 듣다 보면 우리 아이 언어 사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은 뭐 오락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 비슷한 콘텐츠만 계속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편향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파워 때문에 교사가 진짜 주위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 어른인 그리고 부모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같이 봐. 애기가 이걸 막으면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이 아이한테 계속 옆에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아, 이런 표현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르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컨텐츠 말고 다른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밖에 나가가지고 한번 같이 도서관 가서 책도 볼까? 아니면 공놀이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아이가 너무 편향되지 않게 다양한 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꺼내주는 역할. 그게 굉장히 교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교육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거고, 대학도 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대학 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뭐 이거는 비단 뭐 전 세계적인 뭐 서양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 습득 교육은
그냥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개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배우는 법. 그러니까 배우는 법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도대체 있는 분야가 뭔지, 내가 막 배웠을 때 재밌는 게 뭔지, 그거를 찾고, 그거를 내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예, 그거를 배우는 법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성형 AI라든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하는 법. 이 AI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틀려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AI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AI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 교사가 진짜 더 닦아야 되는 역량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을지 이거를 아이들과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적응하는 거. 이 적응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사회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안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사회 내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스템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게 낙오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유연성 이게 인지적 그 cognitive flexibility라고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같이 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교과 활동이라든지 안에서 풀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저는 그냥 지식의 문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더 많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철학 선생님이다 아니면 내가 뭐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그 수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AI 때문에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이런 역할이 진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배우고 있는 교과서라든지 강의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만 가도 웬만한 건 다 그냥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식 문지기 혹은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정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반면에 교사의 역할로서 더 중요해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하는 법, 그리고 배우는 법,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잘 적응하게 하는 법, 그거 플러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윤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생활을 꾸려나가고, 윤리적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가 진짜 믿을 만한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게 별로 안 좋고 더 좋은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걸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선생님들이 진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사의 역할이 코치,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분들 보면 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선수분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훨씬 코치보다는 더 축구를 잘하잖아요. 하지만 코치가 해주는 역할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이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너가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그런 그 가이드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AI 때문에 지식의 습득 속도가 뭐 기존의 습득 속도보다 거의 10배, 30배, 100배 정도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인풋이 많은 거예요. 너무 정보랑 자극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무 정보가 많아. 뭐 하라는 게 너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런 교육에 대한 열정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압축된 시간 안에 여태까지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비교교육 학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육 시스템을 연구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제가 여러 나라에 살면서 또 교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빨리빨리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압축 성장을 했고 그리고 열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대치동에 뭐 의대반이 있다고 하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이를 뭔가 빠르게 이렇게 성과로 그 공부를 많이 시켜가지고 학습시켜가지고 이 아이한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똑똑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다 무슨 로드맵을 다 짜놓으셔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제, 나중에 뭐 의사 될 거야. 아니면은 뭐 변호사 될 거야. 이거를 이제 다 짜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보의 홍수와 여러 막 디지털 플랫폼의 그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인 특징,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자극과 그 성취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성과주의에 대한 그 드라이브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를 또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들을 다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술자들이 돈 엄청 많이 벌고 하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막 여러 가지 배우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본 거는 오히려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그 엘리트 분들 그 가정에 가면은 어렸을 때 특별히 10살까지 뭐 11살, 12살까지는 그냥 애들 놀고 그 제일 중요시하는 게 운동, 그리고 예체능.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차피 이제 청소년기 되고 성인이 되면 얘네들은 뛸 수밖에 없어. AI 또 막 활용하면서 엄청나게 경쟁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경쟁 체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갖추어야 될 그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어떤 틀 아니면 그런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체력.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성.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지나면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그 환경이 그 감성을 정말 그 감수성과 그 감성을 키워주고 또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그 굉장히 핵심적인 과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어렸을 때는 오히려 더 다른 그 디지털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거 못하게 하고 공부 너무 하지 마라. 그 너무 막 열심히 뭐 책 보고 맨날 막 늦게까지 자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또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과잉으로 막 성과주의하고 막 열정이 뿜뿜하는 나라에서, 그런 사회에서는 더 우리 아이들이 잘 이렇게 진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 체력과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그 몸과 마음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났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그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많이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 AI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공지능 교과서도 도입한다고 하는데 AI가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사람의 수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수준이라든지 그 선호하는 거에 맞게
굉장히 개인화를 잘 시켜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AI 교과서를 가지고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아이는 되게 연산은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도형 공부하는 건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형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주고 하면서 잘 그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강점이죠. AI를 사용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AI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한테 다 맞춰주는 거야. AI가 나한테 내가 못하는 것도 다 알아서 찾아줘. 그리고 내 막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걸 잘 파악을 해가지고, 아,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지, 더 잘 배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해줘.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하이퍼로 되게 개인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반대 급부에서 보면은, 이 아이는 다 맞춰주는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이건 교육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desirable difficulty라고 하는데 이게 메타인지에서 나온 건데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어야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 그 안에서 그 내재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어야지 그거를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그리고 한 인격으로서 잘 성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바람직한 어려움이. 근데 AI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다 맞춰줘. 뭐 이거 어려우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줄게. 아 오케이 그럼 이거 좀 뛰어넘고 나중에 와가지고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인격이 성숙하고 하기 위해서 그 통과해야 돼야만 하는 되게 소소하고 필요한 어려움들을 스킵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육 환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바람직한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람직한 어려움을 잘 겪게 하는 거는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저도 이제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무조건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뭐 토론을 해도 한 다섯 여섯 묶어가지고 하고 막 롤플레이도 시키고 막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영어를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아니 못하는 애도 있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영어를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랑 교류하면서 배우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내 페이스, 나는 막 나가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이랑 맞춰야 되니까 그 페이스를 막 조절을 하면서 아, 나는 이런 식으로 할 때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아, 이런 식으로 할 때 더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그 불편함 속에서 갖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성장과 배움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더 발전하고 플랫폼이 더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이 툴을 통해서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더 이 옵티멀하다고 하는데 그 최적화될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한테 노출해야 되는 어떤 교육적인 환경은 다른 사람들이랑 특별히 나랑 진짜 다른 사람들 어, 그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력 차이가 엄청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학습하고 같이 무언가 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노는 거일 수도 있죠. 네, 그런 환경을 더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GI, 지금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전 분야에서 130 IQ, 130 다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은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IQ로만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학업 성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outdated. 더 이상 valid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는데 그러니까 AI가 무슨이랑 철수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아이들한테 정말 키워줘야 되는 그 다른 지능은 무엇일까? 하버드에 되게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다중지능이라는 그 개념도 만들어내셨는데 그 다중지능 안에 뭐 감성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서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그 따뜻함, 아, 내가 되게 힘들어할 때 누군가, 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뭔가 같이 북돋아주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윤리적 판단력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 지금 생명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거를 딱 제한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윤리적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덕적 상상력이에요. 도덕적 상상력이 되게 어려운 개념일 것 같은데 그냥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 그 공감 능력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공감 능력보다 더 나아간 개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걸 상상을 하면서 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능력을 어떤 식으로 발현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자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업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아까 세 번째 그 기술 컴포넌트에서 빅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생명공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근간에 있는 가장 그 기술이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다 데이터로 환원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저 하나가 데이터인 거예요. 제 키, 제 몸무게, 제가 어떤 웹사이트를 잘 들어가는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지, 이 모든 거를 다 데이터하고 있어요. 저희도 모르는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그 SNS라든지 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멀티내셔널 그 회사들이 다 지금 저희를 데이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인공지능 플랫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 이거를 좀 안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 도입하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아이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에 넘어가겠죠? 왜냐면 이 아이가 인공지능 교과서 보면은 다 어디에 클릭하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게 다 데이터가 너무 쉽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다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 빅데이터라는 거는 그 안에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진짜 인공지능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는 그 안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 사람이 풀리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야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심각한, 뭐, 인공지능이 진짜 스스로 결정하게 돼가지고, 그 핵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뭔가 굉장히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했을 텐데, 인공지능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되게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이게 우리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굉장히 폭탄과 같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라고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 AI 네이티브로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 데이터화가 되고, 어, 아예 모든 데이터가 뭐 국가라든지 아니면 회사한테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 아니면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고 윤리적인 그런 인식이 없으면은
이게 거대한 이 물결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얘네들은 자라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야말로 이 거대한 인공지능의 물결 속에서 어, 진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이거를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게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할수록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아이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이 아이가 진짜 믿을 만한 세상이네. 이거 좀 살만한 세상이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더 강조를 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어떤 결과값을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결과값을 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AI는 정서적인 면을 어,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누구나 다 굉장히 실패하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처럼 그 상실감을 뭐 가지고 또 많은 걸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두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AI는 대신해주지 못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뭐 청년들도 멘토링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멘토링 해주는 청년들도 뭐 취업 준비생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아니 뭐 사업하는 되게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힘들 때 챗GPT한테 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잘 대답을 해준대요. 근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게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그 남편분이 그 무슨 AI를 활용한 무슨 뭐 요즘 이상한 그런 플랫폼이 많잖아요. 근데 AI 무슨 반려자 플랫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영어로 이제 뭐 네덜란드어로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계속 이제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니까 그 AI 여자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됐나?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마무시하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막 BBC에 뭐, 그러니까 영국 언론에도 막 나오고 막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저는 이게 그냥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AI는 개인화를 되게 잘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다 결과값을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개인적으로 다 줘.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맞춰주잖아요. AI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어떤 좋은 인간으로서 인격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막 좌절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데 AI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원래 겪어야 되는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이 어려움들을 못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느낌이 뭐냐면 챗GPT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상담 카운셀링을 하는 우리 청년분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상.
왜냐면은 챗GPT라든지 얘네들은 다 좋은 말만 해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딱 맞는 말만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되게 듣기가 좋을 테지만 이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능력, 그거를 키울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처음에는 성인 세대만 됐었고 이제 챗GPT를 통해서 청년이랑 청소년까지 갔고 이제 또 AI 뭐 인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점점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식적인 면에서 AI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도 뭔가 교감을 해주는 AI 로봇이 막 나오고 인형들이 나오고 막 하면은 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AI가 많이 빼앗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떤 식으로 회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 원래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라날 수 있을까? 이걸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resilience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려움과 여러 인생의 아주 다양한 그런 고난과 역경과 이거를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걸 resilience라고 하는데 이 바람직한 어려움이 인간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이 resilience인 것 같아요. 회복 탄력성, 한국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 더 잘 가질 수 있게 할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자사고에 가서 이 리질리언스에 대해서 막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 좀 나중에 저한테 이제 질문 시간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선생님은 별로 안 겪으셔도 될 고난을 되게 많이 겪으셨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얘네들이 너무 쉽게 살아오다 보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괜히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사네? 이런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의 코멘트를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을 어떤 식으로 길러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제가 빨랑빨랑 조금 한 30페이지 정도 지금 준비했는데 지금 한 10페이지 넘게 남아서 빨랑빨랑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는 진짜 믿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God created the world. 하나님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한테도 그냥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타고 태어났는데 이걸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연구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한 20대 되면은 이 창의성을 뭔가 발현하는 기회를 가진 게 1%로, 0.5%인가?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 AI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까 영화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광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문학 작품도 만들 수 있고 AI가 정말 이거 진짜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도 겉에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인간이랑 AI랑 그 창의성적인 면에서 뭐가 정말 틀리냐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미술 같은 거 봐도 그냥 무슨 벽지에다가 바나나 하나 딱 붙여놓고 이게 뭔가 되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엄청 비싸게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왜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저걸 살까?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깊이 있는 그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예술 작품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은 그거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간은
기계, AI라 다른 거는 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 한 사람으로서 가진 아주 고유한 경험, 그리고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처한 그런 맥락 속에서 나만이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뭔가 공감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 의미는 인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많이, 근데 저는 솔직히 애기였을 때도, 아이들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애기였을 때, 그러니까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이제 저희 잠자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자는데, 그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아가고 진짜, 애긴데 이런 질문을 던질까? 저는 깜짝깜짝 많이 놀랐는데,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의미를 찾아가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의미를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 그게 인간만이 가진 창의성의 근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선생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메시지만 던질게요. 저희 이제 뭐 120세 이제 산다고 하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세 가지 역량을 말씀드렸는데, 배우는 법, 그리고 적응하는 법, 질문하는 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은 대학교 때까지만 그냥 공부하고 끝내는 세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시스템이, 이건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지금 뭐 펜션 그 연금도 시스템 다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은퇴 나이도 지금 뭐 다 없애야 된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야 될 세상은 생명공학도 엄청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진짜 120세 넘어서 사는 애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길면 길 수도 있는 시간 동안에 그냥 20대까지 그냥 배우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배우는 법.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는 그런 뭐 기초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literacy, 그러니까 뭐 그 쓰고 그러니까 그 읽고 배우고 여러 가지 글이라든지 뭐 수학적인 능력, 그걸 조금씩, 그러니까 기초적인 건 배우겠지만, 예를 들면은 내가 나중에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뭐 콕 같은 거 어떻게 해야지 잘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는 뭐 가수가 되고 싶다. 뭐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세까지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계속 배우면서, 이거 진짜 재밌구나. 이거 이렇게 배워볼까? 저렇게 배워볼까? 이 계속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아 있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 학습의 개념이 이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공부하는 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다. 계속 배워야 된다. 그럼 계속 배우려면은 안에 너희 호기심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너희 안에 호기심이 살아 있니? 중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지금 호기심이 다 없어지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 호기심이 계속 100세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이 살아 있는 사람이 100세까지, 120세까지 충만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연구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계속 이거 재밌네? 이거 해볼까? 이거 저거 한번 해보자. 이거를 영어로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챗 GPT를 만들어낸 그 샘 엘트먼이라는 그 엄청 유명한 그 기술 개발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 에이전시, 그 curiosity, 내가 진짜, 재밌네? 배워보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른 거 배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겠다. 라는 거를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그 열정. 그거가 아이들이 계속 가질 수 있게 선생님들이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진짜 제일 좋은 시기는 저는 유학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돼서 제가 많이 준비는 하긴 했는데, 1시간밖에 없어서 사실 외국 사례도 더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좀, 시간이 좀 더 충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소개하면서 제가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영어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국어로 된 컨텐츠도 있으니까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찾기 힘드시니까 김선 옥스포드 치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 띄워드렸으니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은 또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아이가 지금 대전에 성모초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서 수녀님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배움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에피소드도 원래는 말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앞에서 너무 쓰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배우는 법, 질문하는 법, 이 두 가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이 안에 열정이 뿜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바뀌어져 나가는 세상이지만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 힘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 잘 들으셨나요? 나날이 변하고 있는 AI 시대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네네. 예. 어,